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성으로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저희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사연 채널을 두드렸습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옛날 속담 아시죠? 그만큼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인데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요. 진짜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남이 힘들게 일궈놓은 재산이나 평생을 바친 결과를 몰래 빼돌리는 사람이겠죠? 그러다 법의 심판도 받는 것일 테고요. 하지만 사기꾼이 이마에 이름표 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입안에 혀처럼 굴다가 배신하는 남도 문제지만 가족으로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실은 저희 시댁에 그런 큰 일이 벌어져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친정은 서울 저희 집 근처에 있는데 시댁은 좀 멀리 있어요. 전남 보성이 남편의 고향이고 거기에서 시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시래기 가공 일을 하시면서 살아오셨죠. 남편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직접 무청을 수확하고 말리고 찌셔서 여러 곳에 내다 파셨대요. 그러다가 찾는 곳이 많아지자 공장을 짓게 되셨고 씻고 찌고 말리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면서 직원도 점점 늘어났고 큰 돈을 벌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시래기 사업으로 큰 재산을 일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아버지와 함께 시래기 사업을 일으킨 시어머니는 공장에 자동화 설비를 갖추기 시작할 때쯤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녁을 드시고는 속이 답답하다고 하시면서 소화제를 하나 드셨대요.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잠에 드셨는데 다음날 못 일어나셨다고요. 아마 심장 쪽에 문제가 있으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었죠. 그때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티를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성치 않은 일란성 쌍둥이 동생 때문에 남편은 엄마를 잃은 아픔을 감출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착한 시동생은 남편과 모습은 비슷하지만 행동이 많이 달라요. 시동생은 태어날 때 청색증이 심해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남편과 같은 40대인데 10살 나이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어 일반 사람처럼 사회생활을 하는 건 어려운 편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버님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회사는 작지만 남편이 사업 수완이 있고 일을 잘해서 먹고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죠. 아이는 없지만 부부 사이도 원만한 편이고요. 그러나 딱 하나 편안하지 못한 게 있는데 남편이 시부모님과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이유는 시어머니, 정확히는 남편의 새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남편은 본가인 전남 보성에 발길을 거의 끊었어요. 편의상 남편의 새엄마를 여기서 저는 새어머님이라고 할게요. 남편과 새어머니는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가 46살이 되셨을 때 재혼을 하셨는데 그때 새어머님 나이는 30이었습니다. 20살인 남편과는 불과 10살밖에 차이가 안 났죠. 남편은 처음부터 새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형제를 보는 눈빛부터 다른 걸 처음부터 남편은 눈치챘대요. 그래서 새어머니로 인정하기가 싫었고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했지만 시아버지는 주변의 어떤 말도 듣지 않으려고 했고요. 또 새어머님이 결혼에 들어오자마자 살던 집을 고친다고 하면서 친엄마의 흔적들을 다 부수고 없앤 것도 속상했는데 시아버지를 등에 업고 형제들을 무시하더래요. 나중에는 남편이 옷장에 넣어둔 엄마의 옷이랑 물건도 싹 다 버려놓고도 모른 척했다며 남편은 새어머님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죽은 여자 물건을 집에 두면 재수없다고 노골적으로 말을 했대요. 난 그 여자가 들어오고 아버지 다시 봤어. 어떻게 그런 여자를 엄마 자리에 앉힐 수가 있어. 아직도 미스테리야. 두 분 어디서 만나셨는지 아버지는 절대로 말을 안 하셔. 그것도 이상했다고. 당신도 이제 성인이고 가정 꾸리고 살잖아. 아버님을 좀 이해해 볼 순 없을까? 어머님 갑자기 돌아가시고 적적하고 외로우셨겠지. 그리고 두 분이 만나긴 어디서 만나셨겠어.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 그래도 지금 아픈 아버님 곁에 있는 건 새어머님이시잖아. 그래도 그렇지. 나이가 16살이나 어린 여자랑 재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 10살 차이밖에 안 나는 엄마를 넌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겠어? 게다가 그 여자 우리 엄마 물건도 마음대로 버리고 아버지 안 계실 때 얼마나 우리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는 줄 알아? 난 동생 명호 아니면 보성에 갈 일도 없어. 큰일이다. 당신 마음이 이렇게 안 풀려서. 아버님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으신 거 알잖아. 3년 전에 쓰러지셔서 몸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시는데 당신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내가 왜? 아버지한테는 그 여자가 있는데 나는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으실 거야. 알았어.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니까. 3년 전 시아버지는 뇌병변으로 쓰러지신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지금은 부축을 받으면 걸으실 수 있을 정도로 나아졌지만 예전처럼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죠. 아버님이 그렇게 되시자 새어머니께서 시래기 공장 운영과 사업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시작하셨어요. 집안 경제권도 자연스럽게 새어머니가 쥐게 되셨고요. 시아버지는 쓰러지기 전까지는 성격이 화통하시고 시원시원하신 분이었습니다. 공장 일과 집안일 모든 걸 본인이 해야 하셨죠. 그러나 쓰러지신 후 움직임이 어려워지시니까 모든 걸 새어머니께 맡기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전 그런 상황이 불안할 때도 있었는데 남편은 신경을 끄고 살고 있었죠. 아버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도무지 보성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가서 아버님이랑 대화를 해봐. 이렇게 사는 거 당신 정신 건강에도 안 좋아. 왜? 나는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좋은데 아버지 옆에 붙어 있는 그 여자 생각만 해도 불쾌해. 그리고 아버지랑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대화를 하겠어. 다 필요 없어. 공장 일이며 집안 일이며 다 새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당신은 불안하지도 않아? 나중에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거기서 알아서 다 잘하겠지. 난 관심 없어. 당신도 신경 꺼. 그러나 남편은 시댁 일에만 불만이 많았지 그 외 다른 일에는 성격이 아버님을 닮아 시원시원하고 화통했어요. 그 성격에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건 못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돈도 곧잘 벌어다 줘서 전 남편에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갓집에 참 잘했어요. 저희 집에 딸밖에 없어서 사위들이 서로 잘하려고 가끔은 경쟁을 하는데 늘 장인 장모에게 제일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여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댁에 잘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보성에 내려가고 전화도 가급적 자주 드리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죠. 도련님을 챙기는 것 외에 아버님이나 새어머님에게 일체 신경 쓰지 말래요. 그렇지만 그건 남편 생각이고 전 할 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보성에 자주 갔고 시아버지와 도련님, 새어머님에게도 나름 잘했어요. 김장때나 명절, 행사가 있으면 혼자라도 꼭 갔고요. 남편은 그러면서도 제가 보성에 다녀오면 꼭 시동생 잘 있냐고 물어보곤 했죠. 명호, 잘 있어? 지난번 감기 걸렸었다며 공장도 이틀이나 쉬었다던데. 통화했었구나. 감기를 아주 호되게 앓았나 봐. 얼굴이 반쪽이 됐어. 명호 아픈 거 다른 이유 있는 거 아니야? 그 여자가 우리 명호 구박하나? 새어머님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 그냥 환절기에 감기 독하게 된 거지 뭐. 그렇게 걱정되면 한번 같이 가자. 도련님이 당신 많이 보고 싶어해. 나중에 통화 많이 하잖아. 다음에 집 말고 보성 시내에 명호 좀 데리고 나와. 꼭 그렇게 해야겠어? 시내에 맛있는 갈비집 있어. 거기서 명호 양껏 좀 먹여야겠다.
걔 돼지갈비 좋아해. 그래, 그것도 방법이네. 알았어. 도련님 좋아하시겠네. 저 역시 남편과 같은 마음으로 시동생이 눈에 밟힙니다. 쌍둥이라 남편과 똑같은 외모지만 지능이 10살 정도인 시동생은 절 엄청 잘 따르는 편이에요. 결혼해서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저를 좋아했죠. 몸은 어른이지만 순수하고 해맑은 시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남편이 안 가도 보성 시댁에 자주 가는 편이고요. 친구 한 명 없이 공장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시동생의 유일한 친구가 저인 셈이었습니다. 참, 나 열흘 후에 또 보성 간다. 공장 사람들 다 모여서 김장하신대. 그런 큰 행사에 내가 빠질 순 없지. 다른 며느리들은 김장에 어떻게든 빠지고 싶어 한다던데 넌 참 한결같다. 왜 사서 고생을 해? 당신이 워낙 무심하니까 나라도 챙겨야지. 가서 김장 야무지게 하고 통도 꽉 채워 담아올 거야. 명호 도련님도 나보고 꼭 오라고 했고. 시댁의 김장은 공장의 전 식구가 참여하는 큰 행사입니다. 1년치 공장 식구들 식사를 책임질 김치라서 하는 양도 엄청 많았어요. 일반 가정집이 하는 규모와는 비교도 못할 정도죠. 그래서 시댁 김장을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김장날이면 시동생은 안절부절 못하고 저에게 물을 떠다 준다, 과자를 주겠다, 야단이에요. 속을 버무리고 배추에 속을 넣다 보면 허리고 다리고 안 아픈 곳이 없죠. 제가 허리라도 두드리면 시동생은 아프면 큰일이 난다면서 무조건 하지 말고 들어가서 쉬래요. 어떻게 보면 남편보다도 시동생이 저를 더 세심하게 챙기는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은 다른 건 잘해도 자상한 면은 솔직히 없거든요. 그런데 시동생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어요. 엄청난 양의 김장이 끝나고 힘들어서 방에 누워있는데 시동생이 똑똑 노크를 해요. 왜 그러냐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시동생이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형수 힘들어서 부탁을 안 할 거래요. 전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도련님, 떡볶이 먹고 싶어요? 제가 가끔 해드리는 그 간장 떡볶이요? 도련님이 미안하다는 듯 쭈뼛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기름과 간장, 설탕을 적당히 넣어 간장 떡볶이를 해주곤 했거든요. 궁중 떡볶이 레시피를 살짝 본단 건데 소고기나 버섯이 없어도 양념을 그렇게 해주면 매운 걸 잘 못 먹는 도련님이 참 좋아했죠. 오늘도 김장하느라 도련님은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시뻘건 김장 속 양념 냄새가 싫기도 했을 테고요. 전 억지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 다행히 소고기랑 버섯이 있더라고요. 전 그걸로 맵지 않고 짭짤하게 달달한 떡볶이를 만들어 도련님을 불렀죠. 하도 힘이 드니까 입맛도 없어서 전 도련님 먹는 걸 보고만 있었는데 도련님이 떡볶이를 하나 집더니 저한테 해보래요. 먹여준다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했더니 입에 쏙 넣어주더라고요. 전 도련님한테 고맙다면서 물어봤어요. 맛있는 음식 입에다 넣어주는 건 어디서 배웠냐고요. 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새로운 공장장이 새 어머님한테 이렇게 하는 걸 봤다는 얘기였죠. 전 놀란 표정을 숨기면서 도련님한테 더 물어봤습니다. 또 본 거 있냐고요. 도련님은 이렇게 대답해서 절 또 한 번 놀라게 했죠. 새어머님이 공장장한테 자기가 주면 더 맛있다고 했다면서 웃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황당했어요. 도련님은 새어머님과 공장장 두 사람이 되게 친하다면서 친한 사람끼리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며 저한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였어요. 공장장을 시어머니가 자기라고 불렀다니 이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부를 때 늘 자기야 라고 살짝 콧소리를 섞어서 부르셨습니다. 평소에도 시어머니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부르면 시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누가 들어도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말투였죠. 그래도 그런 건 남편한테만 해야지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안 그래도 김장 때 공장장과 시어머니 하는 행동이 좀 찜찜한 구석이 있었어요. 속을 버무리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시어머니와 공장장이 서로 마주보고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웃고 있었거든요. 별 웃기지도 않은 농담에 두 분만 재미있다며 웃고 지나가면서 괜히 툭툭 치고 그러는 걸 봤죠. 전 살짝 이상하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시동생 말을 들으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다음 날 공장에서 잔뼈가 굵은 여사님과 커피 타임을 가졌어요. 김장하고서 하루 쉬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박 여사님 집으로 갔죠. 시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해지신 뒤로 공장 일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박 여사님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여사님, 이번에 새로운 공장장 누가 뽑았어요? 누가 뽑아? 자네 시어머니 양사모가 뽑았지?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자네 시어머니. 왜요? 사장님 쓰러지신 이후로 일을 못하게 되시니까 아주 공장을 손안에 넣고 쥐락펴락 하시는데,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꼴사나워 죽겠어. 전에 있던 공장장도 양사모 등살에 나간 거잖아. 우리 어머님 등살에 나갔다고요? 전혀 몰랐어요. 공장장님 아들 내외랑 같이 사신다고 나가신 거 아니었어요? 무슨? 자네 시어머니가 전에 있던 공장장 하는 일마다 어찌나 트집을 잡던지 보는 우리가 다 기가 막히더라니까. 다 같이 항의하자니까 전에 있던 공장장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보기 싫어 그러는 것 같다고. 그만두겠다고.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시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전에 계시던 공장장님은 저도 아는 분인데 시아버지가 굉장히 믿는 분이셨어요. 아들 내외와 부인 되시는 분이 다 경기도에 살았는데 공장 일 때문에 여기 숙소에서 혼자 지내셨죠. 그런데 새 어머님이 이유 없이 자꾸 트집을 잡고 괴롭히니까 그만두신 것 같았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른 척 시어머니에게 가서 여쭤봤어요. 새로운 공장장 일 잘하냐고 슬쩍 물었죠. 어떻게 뽑게 됐냐고 물었더니 아는 분한테 공장 일 잘 아는 사람 소개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구한테 소개받았냐고 다시 여쭤봤는데 거기서부턴 대답을 안 하셨죠. 기분 나쁘게 왜 꼬치꼬치 캐묻냐고 하셔서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 밤에 마당을 둘러보는 척하면서 숙소 쪽에 몰래 잠입했죠. 다른 분들은 다 잠이 든 것 같았는데 공장장님 방 쪽에만 마루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새어머님이 쟁반에 맥주랑 안주거리를 들고 공장장이 머무는 방 쪽으로 가는 게 보였어요. 이상하다. 공장장이랑 원래 친한 사이인가? 웬 맥주? 새어머님은 절대 이유 없이 저런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밤에 립스틱도 진하게 바르시고 옷도 신경 써서 입으신 것 같았어요. 새어머님은 문 앞에 쟁반을 놓더니 똑똑 노크를 하고는 기다리셨어요. 공장장님 나오더니 맥주를 보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귀를 쫑긋했는데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못 들었어요. 두 분이 서로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얼핏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보고만 있는데도 양팔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러다가 두 분은 주변을 살피더니 함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전 하도 기가 막혀서 멍하니 보고 있다가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막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 가자마자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죠. 여보, 시래기 공장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새어머님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어디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공장장으로 데려왔는데 둘 사이가 좀 의심스러워. 뭐하러 신경 써. 그 여자 이야기는 하지도 마. 그럴 일이 아니야, 여보. 아버님 아프시고 돈 관리도 새어머님이 다 하시는 것 같던데? 아버님은 지금 허수아비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되면 아버님이 평생 일군 재산 새어머님이 다 가져가실지도 몰라. 그래도 괜찮아? 그러라지 뭐. 난 아버지 재산 관심 없어. 당신도 참 이기적이다. 새어머님이 그 돈 다 가져가면 우린 상관없지만 어디 도련님은 같아?
또 아버님 몸도 편찮으신데 지금처럼 계속 사시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다고. 당신 이렇게 나 몰라라 할 때가 아니야. 공장장도 수상한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전에 계시던 공장장님 본인이 원하셔서 그만두신 게 아니래. 뭐? 아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새어머님이 트집 잡고 엄청 못살게 구셨대. 나도 이번에 박 여사님한테 들었어. 신경 쓰지 말라던 남편의 표정이 일순간 바뀌었어요. 전에 계시던 공장장님은 남편이 어릴 때부터 알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돌아가신 친엄마 쪽 먼 친척이기도 했고요. 거기서 듣고 본 걸 말했더니 남편 표정이 험악해졌죠. 곰곰이 생각에 잠겨있던 남편은 방에 들어가더니 고향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직도 남편의 어릴 적 친구들은 보성에서 꽤 많이 살고 있었어요.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더니 방에서 나오는 남편의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전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애들이 다 우리 집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하네. 당신 촉이 맞긴 맞는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야. 그렇지? 내 느낌이 틀리지 않았지. 세무사 하는 내 친구 알지? 지석이. 당신 중학교 동창? 나도 몇 번 봤잖아. 그 친구한테 부탁 좀 해봐. 시아버님 재산 서류상으로 바뀐 거 없는지. 확인해서 나쁠 거 뭐 있어. 남편은 보성에서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사정을 설명했어요. 우린 이틀 후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에 저희 부부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 재산 중 거의 대부분이 새어머님 앞으로 명의 이전이 되어 있다는 거였죠. 건물과 임야 등 대부분의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최근 1년 사이 증여된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남편 친구 지석 씨는 자기가 봐도 이상한 구석이 많다고 했어요. 하마터면 모르고 지나갈 뻔했다, 지석아. 정말 기가 막힌다. 근데 명서가 또 하나 이상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 소문? 무슨 소문? 좀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내가 사람 시켜서 좀 알아봤어. 물어보지도 않고 일 벌인 건 미안해. 근데 내가 너라면 꼭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냥 저질렀어. 미안하긴. 잘했어. 뭐 알아낸 거라도 있어? 지석 씨 말로는 동네에 계모와 공장장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조사를 해봤대요. 아니나 다를까 새어머님과 공장장은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뒤에 숙소가 있는 곳 앞마당에서 과감하게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것이었죠. 그 장면이 사진에 찍혔다면서 우리 남편 핸드폰에 보내줬습니다. 저와 남편은 사진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새어머님과 공장장은 숙소에 아무도 없는 걸 알고 방에 들어가기 전부터 껴안고 손잡고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새어머님은 내일 모레 환갑이셨는데 저보다도 더 그런 쪽으로 열정적이셨죠. 도저히 민망해서 더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장이라도 보성에 내려가야겠다며 길길이 날뛰고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때 남편의 세무사 친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명서가 진정해. 아직 할 얘기 더 남았어. 재산 증여도 엉터리로 날림을 한 것 같아. 등기소 직원한테 증여 계약서 같은 서류를 보여달라고 해서 봤는데 아무래도 미심쩍은 구석이 많아. 그래? 그 두 인간들이 짜고 친 거 아니야? 나도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아. 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여쭤봐. 1년 사이 재산이 새 배우자한테 다 넘어갔는데 아버지 가신 거냐고. 그러면 바로 답 나올 것 같은데. 네 말은 그러니까 증여와 관련된 서류들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봐. 아무래도 증여 계약서가 위조된 것 같다는 것이 친구 얘기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다음날 새벽 동도 트기 전에 보성으로 출발했어요. 남편이 어젯밤 친구와 통화를 끝내자마자 출발하자는 걸 제가 한두 시간이라도 눈 붙인 다음에 가자고 겨우겨우 달래서 그나마 새벽에 출발하게 된 거였죠.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일도 걱정이 되었죠. 남편이 그렇게나 싫어한 새어머님의 만행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이 사람 정말 화병으로 쓰러질지도 몰랐어요. 시아버님은 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실까요?
가는 길이 그날따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만약 정말 새어머님이 아버님의 전 재산을 빼돌릴 생각으로 한 짓이라면 1분 1초가 급했어요. 저흰 휴게소 한번 들르지 않고 차를 밟아 보성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도착한 저희를 보고 명호 도련님은 너무 좋아했죠. 오랜만에 본 남편한테 왜 이제 왔냐고 아이처럼 반기는데 남편은 그런 도련님을 안쓰러운 듯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쌍둥이 형제는 우애를 다질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시아버지와 새어머님이 계신 안방에 쳐들어갔어요. 두 분 다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쩐 일이냐 너희 둘이? 여보, 누가 왔는지 좀 봐요. 당신 큰아들 명석이가 왔어요.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남편은 본가에 1년에 한 번도 올까 말까 했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방문이었죠. 특히 새어머님은 엄청 놀란 눈치였어요. 저도 방 안에 따라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두커니 앉아 TV를 보고 계셨고 새어머님은 보기에도 민망하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진한 보라색 눈화장에 입술은 너무 빨갛고 번들거려서 보기가 민망했죠. 남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버지,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 아버지 재산 탐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랑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공장 일구셨고 어머니는 그렇게 번 돈으로 호강 한번 못하고 돌아가셨죠. 저는 돈에도 마땅한 주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이 난리야? 아버지, 재산 대부분을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이분한테 넘기셨어요? 남편이 이분이라고 말하며 새어머님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의 눈빛이 곱지는 않았어요. 새어머님은 움찔하셨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셨죠.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말을 빠르게는 못하셨는데 느리게라도 알아듣게 하실 수는 있었어요. 아들의 말에 아버님은 TV를 끄라고 하시더니 남편에게 다시 물으셨죠. 아,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누가 재산을 넘겨? 1년 사이에 아버지 명의 임야, 건물이 통째로 다 이분한테 넘어갔다고요.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려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증여하신 거 맞아요? 남편의 말을 들은 새어머님은 눈을 질끈 감으시더니 입술을 깨무시더라고요. 명서가 아버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왜 이래? 나가자. 나랑 따로 얘기하자. 이거 놓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여기서 하시자고요. 왜요? 아버지가 알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어요? 그래요? 전 슬그머니 방문 앞을 막았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역정을 내셨습니다. 예전의 호통까지는 아니어도 크게 화가 나신 것 같았죠. 뭐 하는 짓들이야? 아이, 그리고 중요는 무슨? 몸은 불편해도 정신은 멀쩡하다. 명석이 너 이리 와서 제대로 얘기해봐. 당신도 이리 와서 앉아. 남편은 시아버지 앞에 다가가 세무사 친구 지석 씨에게 받아온 부동산 권리증을 펼쳐 보였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아버지? 아버지 건물 임야, 그 밖에 재산들이 다 이분, 아버지 두 번째 아내한테 넘어갔다는 문서예요. 1년 사이에 다 이렇게 되어버렸대요. 제가 다 확인하고 왔어요. 시아버지는 문서를 일일이 다 확인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새어머님은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문서를 다 살펴보신 아버님은 새어머님에게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셨죠. 아이, 내 허락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내 건물 땅이 왜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어? 아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잖아. 명석이 말대로 당신 혼자 일꾼인 거야. 재산이 탐나서 이런 짓 한 거냐고. 아이, 빨리 말 안 해. 왜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시아버지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시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호통을 치셨고 그 서슬에 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아니, 내가 다 설명할게요.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요. 말하려고 했다고요. 내가 다니는 점집에서 명의를 바꿔놓아야 우리 집 재산이 불어난다고 하잖아요. 가만 놔두면 오래 지나서 재산이 다 바스러진다고 해서 겁이 나서 그랬지. 명석이 넌 왜 사정도 모르고 사람을 왜 도둑 취급하고 그러니? 뭐예요? 겨우 점쟁이 말만 믿고 이런 엄청난 짓을 몰래 저질렀다고요? 이 돈 돌아가신 어머니랑 여기 계신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뼈 빠지게 고생하시면서 안 자고 안 먹고 일해서 불린 재산이에요. 당신이 뭔데 이걸 건드려요, 네? 명서가 다 오해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요? 그럼 어디 이것도 오해라고 하실 겁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부를 사람 있으니까.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바로 공장에 있는 공장장을 호출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더니 왜 상관도 없는 사람을 이 일에 부르냐며 난리였죠. 남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발뺌할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진짜 상관없는 사람이면 왜 이렇게 펄쩍 뛰겠어요? 애초에 일 잘하고 계시던 공장장님은 왜 내쫓았어요? 그분, 저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랑 한솥밥 드시던 분이라고요. 돌아가신 어머니 먼 친척분인 거 알고 계셨으면서 다 꿍꿍이가 있어서 새 공장장 드린 거 아니에요? 여보, 명석을 좀 말려봐요. 아버지 재산 명의만 달라졌을 뿐이지 난 아무런 권리가 없어. 다 우리 집 위에서 그런 거라니까. 공장장은 이 일에 왜 갖다 붙여? 아버지, 새로운 공장장이랑 둘이 같이 꾸민 일이에요. 제 생각에 그게 틀림없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새어머님을 무섭게 노려보셨죠. 뭔가 짐작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아버님은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막 던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컵, 휴지, 리모컨 할 것 없이 다 새어머님께 날아갔죠. 새어머니는 그걸 다 피하시면서도 오해라고 계속 변명하셨고요. 그때 공장장이 도착했습니다. 씩씩거리던 남편은 새 공장장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주먹을 날렸어요. 사진 속의 남자와 공장장의 얼굴이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여보, 이러면 어떻게 해? 말로 해, 말로. 공장장은 남편한테 한 대 맞고 저만치 나동그라졌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 버럭 화를 냈어요. 아이 다짜고짜 사람을 때리고 당신 깡패야? 당신 어디서 누구 소개로 왔어? 솔직히 말해. 무슨 인맥이 있어서 여기 공장장으로 취직했어? 우리 아버지 재산 둘이 빼돌리려고 작당하고 왔어? 명서가 이 사람 내 고향 사람이고 남동생이나 마찬가지야. 우리 둘이 무슨 일을 꾸몄다고 그래? 아이 생사람 잡지 말아요. 아이 누님이 공장에 사람 없다고 사정사정해서 왔더니만 사람을 사기꾼 취급해? 아이 누군 주먹 쓸 줄 몰라서 안 쓰나? 둘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증거가 다 있다며 사진을 꺼내 공장장과 시모 얼굴에 뿌렸습니다. 남편 친구가 사람을 시켜서 찍어보는 공장장과 시모의 애정 행각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이 짓거리 하려고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까? 사진에 다 찍혔으니 오해라는 말 집어치우죠? 둘이 우리 집 재산 빼돌려 도망이라도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버님은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눈을 질끈 감으시더니 몸을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공장장과 어머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공장에 처음 와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몇 번 등 토닥여준 것 뿐이라고. 누가 일부러 이런 사진을 찍었나 본데. 명석 아버지, 오해하지 말아요. 네? 공장장은 나한테 남동생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모함이 어딨어요?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그때 아버님이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만들 하라며 더는 거짓말 못 들어주겠다고 하시더니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어요. 남편과 저는 기겁하고 놀라 아버님 곁에 다가갔죠. 시아버지는 이미 3년 전에 뇌병변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쓰러지시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둘러 아버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야 했어요. 새어머님과 공장장도 놀란 것 같았지만 그 사람들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 와중에 남편은 그 두 사람에게 꼼짝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전 빨리 아버님을 병원에 모셔야 한다고 남편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님을 병원에 일찍 옮긴 덕분에 다행히 큰 화는 면할 수 있었어요. 조금만 조치가 늦었어도 심각할 뻔했다고 의사가 말했죠. 병원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제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집에 있던 명호 도련님이 한 거였죠. 뭐라고요, 도련님? 공장장이랑 어머니가 짐 싸서 집을 나갔다고요? 뭐? 전화 이리 줘봐. 명호야, 자세히 말해봐.
통화를 하는 남편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명호 도련님 말로는 새어머님과 공장장이 우리가 병원으로 떠나고 난 뒤 안방 문갑이랑 금고를 다 털더니 짐을 꾸려 집을 나갔다는 얘기였어요. 남편은 당장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죠. 새어머니와 공장장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도망을 가려고 하니 동네에서 읍내로 나가는 길목을 막아달라고요. 다행히 친구들 중에는 경찰도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남편은 일단 절도로 두 사람을 신고했어요. 전화를 해놓고 남편은 병원을 쏜살같이 나갔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남편 고향 친구들이 버스 터미널, 기차역으로 가는 도로까지 다 지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버스 터미널에서 변장을 한 새어머님과 공장장을 잡을 수 있었고요. 두 사람의 가방 속에는 현금, 보석, 각종 문서, 시아버지 인감도장, 하다못해 아버님 주민등록증까지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 그런 짓까지 벌일 수 있었는지 전 치가 떨렸죠. 어머님은 선글라스에 가발까지 쓰고 다른 사람인 척 꾸몄고 공장장은 다 찢어진 누더기 같은 옷을 주워 입고 따로따로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연락 듣고 터미널 쪽에 있던 경찰 친구가 주변을 살펴보는데 터미널 화장실 뒤편에서 노숙자 차림의 공장장이랑 가발을 쓴 새어머님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나누더래요. 딱 보기에도 두 사람의 조합이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새어머님이 공장장한테 수상한 짐가방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 다 들어있으니까 자기가 맡아. 거짓말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거야. 급하다고 중요한 거 빼먹고 온 거 아니지? 그 영감탱이 금고도 싹 털었어? 그럼 내가 누군데? 그 영감 이번에 또 쓰러지면 가망 없어. 하늘이 우리를 도왔지. 장남이 지 잘났다고 내려와서 떠드는데 다 소용없어. 영감 저 세상 가면 그 재산 다 우리 거니까 일단 튀자고. 그리고 버스는 같이 타도 서로 아는 척하면 안 된다. 아는 사람이 탈 수도 있으니까. 알았지? 당신이 먼저 버스에 타고 있어. 난 나중에 탈게. 그리고 다른 거 몰라도 그 약속 꼭 지켜야 돼. 나 근사한 외제차한테 뽑아준다고 한 거. 외제차가 대수야.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지. 다른 동네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자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남편의 경찰 친구는 조용히 남편한테 연락을 취했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다른 친구들을 모아 당장 터미널로 달려갔고 경찰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버스에 탄 새어머님한테 다가가 명석이 명호 어머니 아니시냐고 말을 붙이고 시간을 끌었다고 했습니다. 당황한 새어머니는 처음에 그게 누구냐고 난 모른다고 잡아댔지만 경찰 친구가 넘어지는 척 시어머니의 가발을 벗겼대요. 이래도 발뺌하실 거예요. 가발에 선글라스 끼시면 제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어서 내리세요. 발뺌은 무슨 뭐 좀 부린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짓말 하실 때 아니에요. 빨리 버스에서 내리세요. 그리고 도착한 남편이 두 사람을 버스에서 끌어내렸고 새어머님과 공장장의 백주대나 도망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공장장도 함께요. 남편 친구들의 합동 작전으로 하마터면 놓칠 뻔한 그 두 사람을 잡을 수 있었어요. 나중에 드러났는데 새어머님과 공장장은 다른 지역 나이트 클럽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공장장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도박을 일삼는 백수였고요. 이미 빚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죠.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고 남편은 회계사, 변호사, 경찰, 또 다른 고향 친구들의 도움으로 새어머님과 공장장을 고소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 그 사이 병원에서 아버님 간호를 하고 나중에는 집으로 모셨죠. 간병인을 모셔서 함께 아버님의 건강이 회복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버님은 새어머님의 만행에 충격이 크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버님은 명호 도련님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잘못된 걸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어요. 아버님, 차도가 있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고 주인이 잘못된 재산은 돌려받는 게 당연하지. 그 여자 생각만 하면 치가 떨려. 그동안 내가 모든 일에 너무 무심했다.
너랑 명석이한테도 면목이 없어.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명석 씨랑 친구들이 아버님 재산 다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다 잘 될 거예요. 명호 도련님도 저와 함께 아버님을 잘 챙겼어요. 아버님은 의지가 강하셔서 밥도 약도 잘 드시고 물리치료, 재활치료도 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셨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있는 새어머니 물건 싹 다 치우라고요. 안방에 있는 새어머니 화장대며 옷장이며 다 보기 싫다고 하셔서 다 처분했습니다. 한편 제가 계속 보성에 있으니 시동생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형수님 힘들지 않냐면서 수시로 피로회복제도 갖다주고 사탕도 챙겨주는 시동생이 가끔 저한테 물었어요. 서울에는 언제 가냐고요. 남편과 제가 하루 아침에 또 서울로 돌아간다고 할까봐 시동생은 겁이 나는 눈치였죠. 전 보성 시댁에 있는 게 답답하거나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고 오히려 속이 편하더라고요. 남편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공장 일을 두루 살폈고 새어머님 등살에 그만두신 공장장님도 직접 찾아가서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고 사정했죠. 결국 공장장님은 다시 시래기 공장에 돌아오겠다고 해주셨어요. 전에는 사모님이 경기도 아들네 집에 계시고 공장장님은 숙소에 지내셔서 두 분이 떨어져 지내셨는데 이번에는 두 분이 함께 내려오시게 됐습니다. 남편은 공장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했어요. 새 어머님과 공장장이 저지른 일 하나하나 다 소송을 걸었죠. 등기가 마음대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동시에 시아버지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인감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관련한 법으로 고소도 진행했죠. 얼마나 뻔뻔스럽게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것저것 법에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남편은 고향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일사천리로 이 일을 진행했어요. 친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죄를 추궁할 순 없었겠죠. 그 과정에서 새어머님과 전 공장장은 기막힌 추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누님이 시켜서 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공장 일이며 회장님 재산이며 저는 손끝 하나 된 게 없다고요. 억울합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다 이 누님이 계획이라고요. 아이고, 나야말로 억울합니다. 병든 남편 수발 들면서 사는 사람 꼬여내서 한 미천 잡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전 억지로 시켜서 한 것밖에 없어요. 공장장 취직시켜주고 인간 빼오라고 한 게 누군데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 서로 믿음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어머님은 후회된다며 우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기 몫의 재산이 떨어질 텐데 시아버지가 뇌병변으로 쓰러진 이후에 마음이 변했다고 하면서요. 멀쩡한 장남도 점점 발길을 끊는 것 같아 그만 나쁜 유혹에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새 어머님은 남편에게 용서를 빌면서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공장장과 새 어머님은 법의 심판을 받으셨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말 아시죠? 새 어머님이 딱 그 케이스였습니다. 모든 사태가 마무리된 후에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일이 이 지경이 된 게 다 당신 잘못이라고요. 또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급한 재혼으로 남편에게 상처 준 것까지 다 꺼내시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더 잘 알아보고 결정했어야 했는데 명석이 네가 그렇게 싫다는데도 내가 밀어붙였던 거 다 기억한다. 이 변명을 하자면 네 엄마 빈자리가 너무 컸어. 미안하다. 네가 마음고생 많이 한 거 이 애비가 다 알아. 보성의 발길 끄는 것도 이해한다. 이 동생을 그렇게 챙기는 장남이 오죽하면 그랬으려고.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속이 좁았어요.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무심한 건 저였죠. 며느라가, 미안하고 고맙다. 너한테도 내가 면목이 없어. 전 솔직히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남편을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재산을 미리 증여하겠다면서 남편에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셨지만 남편은 거절했죠. 저는 안 주셔도 괜찮아요, 아버지.
제 몫까지 명호 주셔도 저 아무런 불만 없어요. 저도 옆에서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시아버지는 저희와 명호 도련님을 보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지금 당장은 저희 부부 자력으로 충분히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또 아버님도 10년은 훨씬 더 건강하실 것 같고요. 남편은 일이 다 정리된 후 지금까지 일을 도와준 친구들에게 크게 한턱 쏘고 선물도 했습니다. 그 일 이후 저와 남편은 보성에 살다시피 하고 있어요. 우리 부부가 자주 드나드니 명호 도련님의 표정은 더욱 밝아졌죠. 남편은 서울과 보성을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든지 요새는 한번 보성에 들어가면 서울 집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번은 저녁을 먹으면서 막걸리를 한잔 하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디자인 회사 정리하고 아예 고향에 내려와 시래기 공장을 운영해볼까 그러더라고요. 가족과 오랜 친구들이 있고 돌아가신 어머님의 손길이 남은 시래기 공장이 남편은 그 어느 곳보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지금 시래기 공장은 터줏대감으로 일하셨던 공장장님이 돌아오셔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저 역시 보성에 자꾸만 깊은 정이 드네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살던 제가 조만간 남편 따라 보성에 눌러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